여러분 안녕, 갓서목입니다. 자, 10월 고3 학평 해설 강의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 시간이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림간의 북대서양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일부를 나눈 고위도역에서 결빙이라 할 대서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일부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돋보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이름이 뭐예요? 그린란드예요. 선생님 이제 그 지도에서 그린란드, 북대서양 나오면 그린란드 생각하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떠올려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층수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간 거 내려가고 어두운 색은 뭐예요? 심층수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는 말이죠. 여기가 지금 멕시코 만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요 해류, 요게 이제 난류. 멕시코 만류고,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북대서양 해류가 돼서 북대서양 심층수로 여기서 가라앉는다. A와 B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건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여기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생기는 지역이야. 이거 딱 떠올랐어야 돼요. 잘했을 거예요. 고위도역에서 결빙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결빙이 일어날 때 그랬는데 결빙은 어는 거잖아요. 어면 어떻게 돼요? 결빙 짜지죠? 짜죠. 가라앉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침강. 이거 왜 침강하는 거예요? 밀도가 커져서.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에서 표층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거 맞는 얘기고요. 니은 나의 가정에서 빙하 주변 표층에서의 밀도는 커진다. 짜지잖아요. 결빙이 일어났으니까. 밀도 커져서 가라앉는 거죠. 디귿 A와 B 빙하가 논물이 유입되면 이 디귿을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금 뭐가 좀 헷갈리는 거냐면 빙하 녹음물 찬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아직도 찬물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자, 결빙이 일어난다. 이건 추웠을 때 얼음이 어는 거예요. 그 얼음이 녹았다. 그 빙하가 녹았다. 따뜻. 이건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거고 빙하가 녹은 물은 100% 물만 있는 거예요. 물만. 그럼 왜 따뜻하고 싱거워? 오케이? 가벼운 물입니다. 그러니 그게 유입되면 심층순환이 잘 안 일어나야죠. 가라앉지 못하니까. 오케이? 되게 땡.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선의 형상을 내려보기 실험이다. 전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운데 따뜻한 공기, 양쪽에 찬 공기. 찬 공기에 지금 파고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밀리면서 찬 공기를 미는데 잘 안 밀리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고, 또 구름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높게 생기고, 적은 정나는 층운이 생기고, 여기가 뭐예요? 지나가면 따뜻해진다. 이게 온난전선이고 이게 지금 한랭전선인 거죠. 자, 전선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했을 때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칸막이 설치하고 기억하는 드라이아이스 넣는다.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얼어있는 거잖아. 차갑단 말이야. 냉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기 무거워집니다. 칸막이 열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쑥 흘러가요.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네. 느낌 오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한랭전선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에서 표층에서 기억. 나에서 공기의 밀도는 기억하니 니은칸보다 크다. 기억이 차가워.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가는 거예요. 기억이 크다. 맞는 얘기고. 니은 다에서 A지점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한랭전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에서 A지점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밑으로 파고들잖아. 무거운 공기가. A지점 부근에서. 한랭전선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디귿 수주한 전체 공기의 무게중심은 나보다 다에서 높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수조에 자 이렇게 할게요. 딱 반 잘라. 찬 공기
이쪽이 차가워요. 이쪽이 따뜻해. 찬 공기의 무게중심 여기.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 여기. 두 개의 공통의 무게중심은 여기가 됩니다. 이해했죠? 그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섞었어요. 찬 공기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 위에 있고. 왜냐면 이거 지금 찬 공기 밑으로 쑥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 위로 쑥 올라갈 거거든요. 밀려갖고. 오케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찬 공기의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찬 공기는 무겁잖아요. 무게중심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고가 났군요. 네, 방송사고죠. 찬 공기의 무게중심은요, 여기가 아니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의 무게중심이 여기가 아니고, 찬 공기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밑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극보기 수질환 전체 고기의 무게중심은 나보다 다 높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X좌표를 쳐서 맞았다.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낮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지금 땡입니다. 낮다가 돼야 돼. 낮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원해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이동 경로를 나는 비지점에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의 측정은 기피에 따른 수호음포를 각각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문을 보기에 되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알 것 같아요. B는 지금 태풍이 정통으로 통과했고 A는 태풍이 옆으로 통과했으니까 B가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A는 풍향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는 측정은 기피에 따른 수호음포. 근데 보니까 기역, 니은 써 있잖아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돋보기로 보여드릴까요? 혼합층이죠. 혼합층. 자, 태풍이 통과했다.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갈 때 바닷물 엄청나게 바람에서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과하기 전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통과 후에 보니까 수온도 높은 거 보니까 여름철인데 기역이 뭐예요? 혼합층이 두꺼워요. 혼합이 잘 됐어요. 아, 너 통과 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이 혼합이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통과 전. 원래 여름철에 바람도 세게 불지 않고 그랬었는데 태풍이 지나간다. 바람 세게 불면 혼합층 잘 섞이니까 혼합층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자, 보기 갈까요? 이제 기억 보기부터.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 수호음포가 기역이다. 통과 후. 기역은. 니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A 지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태풍이 통과해서 개구리예요. 알죠? 선생님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그냥 다 선생님 거 따라 쓰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다른 강사들 강의를 들었을 때 태풍 알지? 오른손잡이 개구리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선생님 강의 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EBS 강의에서 열대산 오른손잡이 개구리 이것만 알면 태풍은 끝나.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다 대강이 뭐 다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친 원래 개발한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학생들이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은 있죠. 하여튼 태풍, 열대성, 오른손잡이, 개구리 선생님이 원래 창작자인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는 거. 알겠죠? 그 니은복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땡이고요. 반시계고. 디귿,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관측된 최대 풍속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크다. 통과했잖아. 선생님, 눈이 최대 풍속. 눈이 도달하기 전에 그때 풍속.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크죠. 최대 풍속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크다. 맞는 얘기. 정답은 디귿만.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답률 10이에요. 47.5%인데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 어느 시기 겨울철 기후변화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 이런 거 들으신 친구들 너무 아까워.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만 알면 되는데, 평상시 그림도 진짜 많이 그렸어요. 정말 많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페루 앞바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우역풍, 이쪽에 고기압, 공기 상승한다. 이쪽에 비 많이 오는 저기압. 그다음에 이렇게 땅. 남쪽 대륙 가고 적도발리 찌질하게 오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용승. 수온 낮고 그죠? 이거 알면 되는데 자 볼게요.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 할 거예요. 이 상황이 더 강화됐으면 아니냐죠. 돋보기를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를 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이쪽을 보세요. 페루가 우리 잘 알잖아. 페루 건조하대. 여기 이거 고기압 건조한데. 아하 이거 라니냐 끝. 페루 고온 다습하대. 원래 건조해야 되는데 고기압이니까 반대야. 오케이? 엘니뇨. 반대 라니냐 강화된 거 됐어요. 자, 기억. 태평양에서 워커순환의 상승기를 나타나는 지역은 가일대가 나을 때부터 동쪽이 있던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순환이 뭐예요? 이거 순환 워커순환이라고 불러요. 상승기로 여기에요. 평상시에. 그럼 라니냐는 이거 바람도 세잖아, 무역풍. 더 저쪽으로. 더 뭐죠? 서쪽으로. 라니냐 때 서쪽으로. 가일대가 나을 때부터 동쪽에 위치한다. 라니냐일 때 가일대가 더 서쪽으로. 거꾸로. 상승기 나타나는 쪽이 반대로 이쪽에 나타나는 거. 동쪽에 나타나는 거. 그건 엘니뇨인 거죠. 기억 땡. 니은 보기.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원래 이 서태평양에 원래 비 많이 와요. 라니냐 때 더 많이 비가 와. 홍수지 뭐. 알겠죠? 가일대가 나을 때도 높다. 맞는 얘기. 디귿.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라고 이거. 찬물이 올라오니까 찬물은 심해층. 그 위에 수온약층이 있는 거여서 여기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위에 요만큼 수온약층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일대가 날 때보다 얕다. 이게 얕으려면 이게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계수면이니까. 더 많이 올라오면 돼. 그럼 이게 더 얕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뭐 이거 세줘야 되겠네. 더 잘 올라오려면. 아니냐. 가일대가 날 때보다 얕다. 맞는 얘기. 오케이. 이 그림만 그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뜨거운 풀름이 상승하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그랬는데 이제 뜨거운 풀름 핵인데 이게 외핵이죠. 외핵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외핵과 멘트의 경계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름 상승류, 뜨풀이잖아요. 뜨풀, 흐물흐물, 뜨풀, 뜨거운 풀름. 자, 그래요. 보니까 이게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섬이 새로 생겼는데 이 섬이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섬이 이렇게 이동했네. 섬은 서쪽으로. 그래요. 판이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섬 생겨서 일로 가는 거예요. 기억판은 서쪽으로 맞는 얘기. 네, 밀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뜨거운 품이 올라오는 쪽이 흐물을 보니까 밀도가 작은 겁니다. 기억이 높다. 작다. 땡. 이거 뜨거운 풀름은 내핵과 외핵이 아니고요. 외핵 저기 차가운 풀름이 가라앉아서 외핵을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외핵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쭉 이동을 해서 열을 받아갖고 외핵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외핵과 멘트를 경계구에서. 그래서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닌 거죠. 땡. 정답은 기억만. 6번 갑니다. 그림가는 어느 지하 운동포와 암석의 유흥 곡선을 나는 어느 판 경계 주변에 단면 나타낸 것이다. 아. 오답률 2위.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요. 낚인 거죠, 여러분들. 낚인 거예요. 대부분 아마 기억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륙지각은 멘트보다 유흥문도가 대치로 낮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돋보기 가볼까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역성. 화강암, 대륙지각 화강암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온도에서 녹는단 말이에요. 지구 내부 들어가면.
멘틀은 이 정도 온도에서 녹아요. 그 깊이에서. 물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온도에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지각이 같은 깊이에서는 멘틀보다 용융점이 낮죠. 기억은 맞는 얘기였고요. 니은 기억의 마그마는 가에 A와 같은 과정을 생성된다. 여기까지 또 맞았을 거예요, 아마. A와 같은 과정이 뭐냐면 여기 이 기억의 마그마 섭입돼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양지각이 녹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간모고에 이런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문제는요. 정말 많아요. 거의 똑같은 문제 정말 많아요. 녹아서 여기 들어가면서 이 녹을 때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다. 플룸구조론과 연관시켜 생각해보세요. 해양지각이 녹았으면 그 해양지각이 여기서 녹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죠. 해양지각은 계속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저 밑에서 차가운 플룸으로 변하고 녹았으면 녹아서 이렇게 올라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니고 해양지각이 녹지 않아요? 그럼 뭐가 녹는 거야? 해양지각의 함수광물, 물을 포함한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그 물이 이 멘틀의 용융점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원래 깊이 여긴데 해양지각이 이제 함수광물이 빠져나오는 깊이가 여기인데 온도가 좀 더 높아져야 녹을 수 있는 건데 온도는 안 높아졌어요. 오히려 물이 빠져나오면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 낮아졌죠. 그럼 나 녹아야 되겠네. 녹는 거야. 그래서 뭐가 현무암지 마그마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해양지각이 아니. 해양지각이 현무암지 마그마로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멘틀이 현무암지 마그마로 변하는 거라고. 진짜 많이 강조했잖아요. 엄청 많이 얘기해주고. 그죠? 난 처음 듣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를 안 들은 친구죠. 간모고 풀어보세요. 진짜 똑같은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이제. 기억은 많은 얘기고요. 니은 A와 같은 과정으로 용융점이 감소해서 디귿 기억의 마그마는 주로 해양지각이 용융된 것이다. 아닌 걸로 해양지각이 포함된 물이 빠져나와서 멘트를 녹여서 현무암지 마그마가 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7번. 다음은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설명과 ABC 누대의 특징 중 하나이다. ABC는 각각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중 하나이다. 이연이라고도 하는데 시생누대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 이거 맞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원생누대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건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선캄브리아 시대. 현생누대에 이제 뭐가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남세균, 세균이에요, 세균. 그 세균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흔적 화석입니다. 그래서 층산구조에 석회질 암석으로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형성된다 그랬고요. A는 대륙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건 언제일까요? 대륙지각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생님이 아마 언젠가 간모고에서 할 땐가? 기본개념 강의인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양지각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해령에서. 대륙지각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륙지각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지구가 뜨거웠다가 식으면서 대부분 대륙지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륙지각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그런 걸로 대륙지각들은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륙지각 형성이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륙지각이 형성이 됐고 바다가 생기고 그죠? 지각 형성되고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디아카르 동물군 이건 이제 원생누대에서 에디아카르 동물군 다세포 생물 떠올라야 되는 거죠.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해요? 고생대 때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누대인데 요거 시생누대고 요거 원생누대고 요거는 현생누대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출제자가.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출제자의 뜻을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갑니다. 기억. 기억은 A 누대에 출현하였다. 스트로마톨의 남세균, 시생누대, 원시적인 생명체가 시작하던 시기 맞는 얘기고요. 니은 지질시대의 기류는 A 누대가 C 누대로 짧다. 아유 뭐예요? 현생누대가 제일 짧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길어.
알겠죠? 땡. 디귿 비누된 추대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대추대력, 대륙은 찢어졌다가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성칸비제 시대에는 로디니아라는 추대력이 있었고 고생대 말에 또 이제 찢어졌다가 고생대 말에 붙어서 판게아가 됐고 앞으로도 또 이제 지금 다 찢어졌지만 또 붙을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예전에 로디니아 있었다. 8학년에서 11학년 전 사이에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땡. 정답은 기억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제시됐던 이론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맨 처음에 백예너 선생님께서 대륙 이동하는 것 같은데 대륙 이동설 1번. 그 다음에 백예너 이거 왜 인정 못 받았죠? 야, 대륙이 왜 이동해? 그랬을 때 그 밑에 멘틀 있잖아. 이걸 설명 못했죠. 멘틀 대륙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멘틀 대류설 2번. 아, 지각 밑에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류한데 그 말이 되냐? 그럼 지각이 생기는 데도 있어? 뭐 생기는 데가 있지. 해령이라고. 그럼 계속해서 벌어지면 저 지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는 데도 있나 보지. 또 들어가는 데 봤어? 뭐 이런 거. 멘틀 대류설. 야, 진짜 생기는 데가 있었어. 내가 배에서 초음파로 해저지온 조사해보니 튀어나온 높은 산맥이 있어. 쑥 들어간 데도 있고. 해저 확장설. 한 번이에요. 기억은 맞는 얘기였고요. 니은 보기 갑니다. 기억에선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과거 빙하 흔적들이 대륙이동설의 증거. 그렇죠. 찌질이가 해안에서 빙하 화석을 발견했다. 지질구조 일치. 찌질이가 해안에서 해안선의 일치. 빙하 모양의 빙하 흔적의 일치. 화석을 발견했다. 생물 화석의 일치. 그죠?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뭐예요? 빙하의 흔적들. 맞는 얘기죠. 디귿 해령 양쪽의 고지적인 분포가 대충 이루는 것은 그건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오답률 6이죠, 6비. 63.1%인데 선생님이 킬러 문제로 이렇게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그 다음에 20일 변화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전축 기울기 변화가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좀 변별력 있는 걸로 수능에서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잘 익혀둬야 돼요. 그거 어디 가면 익혀둘 수 있을까요?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를 듣든가 간모고에도 그 문제들이 꽤 있어요. 빡센 모고에도 있고 빵모고에도 있고 잘 좀 익혀두시고 간모고 빵모고 이제 선생님이 만든 갓선목지구화 연구소 나간 모의고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스카이드에서 파는데요. 네.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고 9번 보겠습니다. ABC식의 지구공전궤도 20유를 그림은 B식의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 위치할 때 남방에서 같은 별로 관측한 태양의 우선각과 기억과 내용 순서 없이. 자,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일점과 원일점이고 남반구가 중요해요. 남반구. 그러면 태양이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억해둬라. 현재 태양에서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전축이 23.5도로 오케이. 그래서 멀 때는 좀 작게 보일 거예요. 남반구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남반구에서 본 거니까. 그러면 남반구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북반구 여러분께 남반구 겨울인데 그냥 겨울 아니고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머니까. 그리고 남반구는 사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름인데 가까워요. 더운 여름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가 이제 우리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요거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멀리 있는 거죠. 원일점. 기억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이 좀 크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죠. 근일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는 이런 상황. 자, 기억을 관측한 시기의 남반구 겨울 때 원래 겨울이에요. 멀 때 남반구가. 겨울일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문은 보게 있는 대로 보서는 공전궤도 20일 이후에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기억 보기. B시기의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 겨울철이다 그랬는데 B시기 20률이 0.017 20률 이후에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B시기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B시기이기 때문에 0.027일 텐데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가까운데 근일점을 지나요. 그럼 남반구는 여름인 거예요. 더운 여름. 북반구는요.
햇빛이 남반구 수직으로 비춰주니까 북반구는 겨울이죠. 근데 좀 따뜻한 겨울이에요. 북반구 겨울철이다.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보기 맞고요. 니은 보기.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보다 B 시기에 높다 그랬습니다.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 겨울철이거든요. 그런데 A보다 B가 20mm이 제일 커요. 자, 20mm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20mm 커지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가까운 곳은 더 많이 찌그러져야 되니까. 가까운 곳은 더 많이 가까워지고 먼 곳은 더 많이 멀어진다. 이게 20mm 커지면입니다. 알겠죠? 20mm 커지면. 자,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에 추운데 더 멀어져서 더 추워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 평균 기온은 A보다 B 시기에 낮다가 되죠. 낮다. 땡, 더 추워졌으니까. 디귿 보기.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보다 C 시기에 크다 그랬습니다.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 그럼 북반구는 말이죠, 지금. 연교차가 작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멀거든요. 여기가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고, 현재. 여기 지금 겨울에 가까워요.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보다 C식이 20mm 커졌죠. 커진 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mm 커진다. 더 많이 찌그러진다. 가까운 곳은 더 가까워지고 먼 곳은 더 멀어지고. 여름에 더 멀어져. 더 시원해지는 거지. 겨울에 더 가까워져. 더 따뜻해지는 거고. 북반구 연교차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보다 C식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돼요. 디귿도 땡. 이렇게 풀었어야죠. 이런 문제들, 자, 이거는 이제 공정궤도 20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지만, 자전축 기울기와 공정궤도 20일과 세차 운동을 다 섞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자전축 기울기 좀 까다롭습니다. 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 의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눈 T1 시기와 T2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기억과 내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돋보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지금 왜 T1이고 T2냐? 우주의 크기를 보세요.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죠. 훅 커지다가 살짝 줄어듭니다. 팽창하긴 팽창하지만 감속 팽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쭉 늘어나죠. 가속 팽창이고. 그래서 T1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출제자는 야, 여기서는 감속 팽창이다. 여기서는 가속 팽창이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주지.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암흑 물질은 항상 보통 물질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컸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퍼센트 대충 알잖아요. 그죠?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암흑 물질이고 보통 물질인데 퍼센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통 물질 사실 4%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았는데 원래도 작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B, C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C가 보통 물질이라면 B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니까 C가 보통 물질이라면 B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예요. 맞네. B는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A가 뭐예요? 암흑 에너지.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 계속 헤매다가 잘 못 푼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암흑 물질이 항상 보통 물질보다 많다. 만약에 여기서 C가 암흑 물질이고 A가 보통 물질 아니야? 그럼 보통 물질이 여기서 제일 많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B가 암흑 물질, C가 보통 물질. 그래서 여기서 C가 보통 물질인 거고요. B가 암흑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A는 암흑 에너지네. 그죠? 여기서 A는 암흑 에너지.
그럼 이거 거의 현재에 가까운 건데? 암흑에너지 엄청 많죠? 가수팽창, 암흑에너지는 가수팽창 딱 나와야지 뭐. 아, 이게 T2를 얘기하는 거구나. 암흑에너지는 굉장히 적고 암흑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암흑물질은 중력이잖아요. 당기는 힘. 그럼 감속이 좀 일어났겠네. 아, 이거는 P1을 얘기하는 거구나. 끝. 이런 생각 하면서 풀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기억 보기. T1 시기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T1은 감속이라는 걸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고요. 니은 T2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은 기억이다. 그랬습니다. T2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는요. 기억. 맞는 얘기죠. 항상 암흑물질은 항상 보통 물질보다 많아요. 보통 물질이 항상 제일 작아요. 알겠죠? 보통 물질이 항상 제일 작다. 꼭, 쏘리. 항상 제일 작다 아니에요. 암흑에너지가 제일 작은 때도 있었으니까. 보통 물질은 암흑물질보다는 항상 작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디귿 보기. 전자기파를 이용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건 C다. C는 보통 물질이거든요. 보통 물질은 보여요. 보통 물질이 뭐예요? 별, 은하, 성운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암흑물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정체할 수 없어. 보이지도 않아. 전자기파 안 내, 빛 안 내. 중력을 이용해서만 알 수 있어요. 중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암흑에너지 보이지도 않아요. 암흑에너지. 그죠? 하지만 보통 물질은 보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거 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그죠? T1 감소라고 해놓고 증가하고 있다 땡이죠. 감속인데. 우주 팽창 속도 증가하는 건 T2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틀린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 잘 이해 복습하시고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모의고사 보는 것도 중요한데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둬야 되겠구나. 출제자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11번에서 20번도 기대해 주시고 심심할 때 여기 좋네. 가끔 들어와서 머리 식히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여러분 안녕. 갓서먹입니다. 자, 10월 학평 해설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그림 어느 지역의 질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화성암, A는 화성암, B는 퇴적암이고 단층은 C와 대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이거 좀 느낌 오죠?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기울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울어서 보면 그래도 이게 올라갔네. 그죠?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타고 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 이걸 기울어지기 전에 이걸 똑바로 놓고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사를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단층이구나. 헷갈리면 시험지를 돌려보세요. 이 층이 수평이 되게. 그럼 이게 살짝 이렇게 되고 역단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단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도 뭐 있어요? 부정합이 하나 보이죠. 부정합입니다. 같은 부정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정합이죠. 맨 위가 육지. 부정합 한 번 있을 때 융기에서 깎이고 침강하고 부정합도 한 번 있을 때 융기에서 깎이고 침강하고 맨 위가 육지. 맨 위가 육지면 이거 지금 융기한 상태니까 총 융기는 3번이었구나.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맨 위 육지니까 또 융기 한 번.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고요. 지층의 생성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B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A가 관입을 했군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깎이고 나서 C가 세 번째, D가 네 번째. C, D. 그 다음에 부정합 쫙 있고 2가 마지막으로 쌓였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석이 됐어야 돼요. 자료를 보면서. 1번 수면 위로 2회 융기 아니고요. 융기 3번. 2번 A와 C는 평행 부정합이다 그랬는데 이 B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A와 C 부정합면 밑에 화성암이 있다.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난정합. 부정합면 밑에 화성암이 있다. 난정합. 그래서 평행 부정합 이거 난정합입니다.
난정합이 부정합 중에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인데 난정합이 가장 좀 드물게 발견되고 부정합면 중에서도 위층과 아래층의 시간 간격이 큰 편에 속한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로 A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 때 나타난다. 이건 포획암인데 B가 원래 있었고 A가 관입했기 때문에 B의 암석 조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A가 관입하고 나서 다 깎이고 C가 쌓였으니까 C에는 A가 생성된 후에 C가 만들어진 거라서 포획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땡. 네 번째 보기. 암석의 생성선은 A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거 틀린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B가 첫 번째죠. A가 그 다음에 관입한 거니까. 5번 단층은 횡압력이다. 역단층이기 때문에 횡압력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오답률 4위니까 이거 낚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맞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아깝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두세 문제만 더 맞았어도 여러분들 등급이 두세 등급씩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 낚이지 말고 분석 잘 해보시고요. 자, 12번입니다. 그림과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수소와 헬륨이다 그랬는데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 중심에는 핵이 있잖아요. 핵. 핵에서는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소의 질량은 줄어들고 핵에서는 헬륨의 질량이 커지는 거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 핵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은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수소 헬륨 질량비 일단 우주 공간이 만들어져서 3대 1이잖아요. 그죠? 3대 1이니까 A가 수소인 거예요. 이게 헬륨이고 A는 수소고 B는 헬륨이고. 자, 그러면 과연 나로 변했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수소의 질량비는 더 많이 줄어들고 헬륨의 질량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갈게요. 오답률 1이거든요. 80.8%. 좀 아깝습니다. 왜 아까울까요? 자, 일단 갈게요. 태양의 나이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많다는 맞는 얘기고, 니은복에서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1 곱하기 12의 5cm보다 크다. 핵의 반지름은 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에서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는 핵에도 수소만 잔뜩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수소 대 헬륨의 비율이 3대, 선생님 1대 3이랬나? 3대 1이죠. 3대 1 정도로 있었을 거거든요. 수소 헬륨의 비율이 3대 1 정도로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소 헬륨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딱 여기가 그럼 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핵에서는 지금 여기 딱 보세요. 핵이 어느 정도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에서는 수소 헬륨이 딱 1대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아닌 거죠. 3대 1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이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건 점점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의 반지름은 1 곱하기 12.5km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래야 이게 평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2.5km보다는 크다가 맞는 얘기예요. 핵은 딱 여기까지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랬어요. 이 맨 바깥층이잖아요. 기억은 지금. 태양 표면을 뭐라 그래요? 광구. 태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죠.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바깥쪽이 대류층. 대류층의 바깥쪽 여기는 광구. 태양의 표면.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건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아까워요. 아마 니은 보기 때문에 많이, 여기까지 핵인가 보다. 뭔가 딱 50%, 50%니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 니은 보기를 채점하다 틀렸어. 그러면 태양의 핵이 중심에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핵인지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어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태양의 핵이 반지름이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이런 거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선생님도 외우지 않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외워야 한다면, 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야, 핵은 어디까지냐고 말해. 수소 헬륨이 딱 1대1이 진장비가 나오는 것까지가 핵이야? 이런 얘기를 아마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그죠? 그게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 정도까지 수소 헬륨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뒤에 수소 헬륨이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핵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고, 상식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 핵의 뭐 반지름 외워야 되나요?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이에요. 다음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어느 외계 행성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습니다. 보현산 천문대가 사실 이제 이게 국유천문대예요. 그래서 분간 관측 장비로 별의 주기적인 임종 관측을 발견한 외계 행성의 이게 식현상이 아니고 분간 관측 장비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중심별이 있고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이 있고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보기에 별 일로 올 때 행성 일로 간다. 접근하고 별이 후퇴할 때 행성은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별을 백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외계 행성계를 한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백두산이 더 크니까 중심별이 훨씬 무겁잖아요. 한라는 목성보다 무거운 가스 행성으로 백두로부터 0.49AU, 약 0.5AU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돋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아. 근데 질량은 태양보다 커. 이건 주기율성이 아니구나. 주기율성이라면 질량 큰 주기율성이 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은데 질량이 커. 주기율성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이거 질량이 2.8이니까 태양 질량의 8배 이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기율성이었다가 초고성으로 가나요? 아니죠. 그건 8배 이상이 돼야 돼요. 숫자는 꼭 외워야 했죠. 태양 질량의 8배 이하는 주기율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행성상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되고 백색외성으로 진화하는 거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지름도 꽤 크고 적색거성 반지름이 컸잖아요. 부풀었어요. 광도 꽤 높아요. 방출한 에너지 양이 태양이 56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HR도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광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개념.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친구는 지금 주기율성이 아니고 적색거성이거나 광도 꽤 높고 이 백두라는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 백두는 주기율성이다 아니고요. 기억의 과정에서 백두의 돋보기 효과를 관측하였다. 분간 관측 장비로 주기적인 움직임을 관측해. 주기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주기적으로 밝았다 어두워졌다는 건 식현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기적인 움직임이니까 접근했다 후퇴했다 이걸 관측한 거예요. 분간 관측 장비로. 그래서 돋보기 효과 관측했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한라는 백두의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광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가능지대가 좀 멀리 있겠구나. 그런데 얘는 지금 0.49AU밖에 안 떨어졌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AU인데 광도 이렇게 큰데 그래서 땡!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아니고 생명가능지대는 좀 멀고 생명가능지대가 이 한라라는 행성은 그보단 안쪽에 중심별에 가까운 쪽에 있겠구나. 좀 뜨겁겠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 다음 14번입니다. 오답률 3위. 진짜 이거 낚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가시광선 영상도 주고 적외선 영상도 주고 구별해라도 아니고 줬어요. 가시광선에서 밝게 보이는 거는 뭐예요? 두꺼운 구름. 그래서 가에서 구름이 두꺼운 구름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건 다 맞았을 겁니다. 니은 보기에서
에서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B가 A보다 강하다. 여기서 B가 지금 밝게 보여요. 이거 뭐예요? 높은 구름. 이 적외 영상은 높은 데에 있는 구름을 밝게 보이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적외선이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높은 데에 있는 구름은 온도가 낮죠. 구름의 높이가 거의 에베레스트니까 굉장히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저온이무치 에너지 많이 방출해요? 조금 방출해요? 조금 방출하죠. 그래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은 B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저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가 A보다 강하다. 땡인 거죠. 여기서 많이 낚였을 거고요. 이제 낚이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집중호우. 두꺼운데 높은 데까지 있어. 정난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은 정난운. 두꺼운 구름. 집중호우 내릴 가능성이 B가 높은 거죠. 이거는 지금 얇고 낮은 데 있는 층운을 얘기하는 거니까 A는 낮은 데 있는 층운, 얇고 이슬비 같은 거 내릴 수 있어요. 집중호우 안 되는 거죠. B가 A보다 높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15번 갈게요. 자, 이게 오답률 5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A형, O형, G형 중 하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O, B, A, F, G, K, M이 떠올려야 되니까 O형이 제일 고온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습니다. A형, 뭐뭐 떠올라야 돼요? A형, 온도 만 K, 백색, 색지수가 0이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A형이 수소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거 A형입니다. 오케이? H가 뭐예요? 수소잖아요. 수소 흡수선 제일 강하잖아요. A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G형이 뭐예요? 태양 온도 6000K.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 고온 쪽으로 가면 뭐가 많이 나타난다? 고온 쪽으로 가면 H 헬륨 흡수선 선이 강하게, 저온 쪽으로 가면 금속이나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이것 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건 지금 헬륨 흡수선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지금 고온인 거예요. 고온이 누구예요? O형이에요. 아, 이거 O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럼 나머지 뭐예요? G형인 거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A형, 이 4개, 온도 만 K, 백색, 색주성, 수소흡수선이 강하다. 꼭 기억해주세요. 꼭. 그러고, 고온 쪽으로 가면 헬륨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꼭 기억해 두시고, 태양 G형이고, 온도 6000K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자, 기억 보기부터 갈게요. 기억. 표면 온도가 태양 가장 비슷한 별은 가이다. 표면 온도 태양과 비슷한 거 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G형. 니은 보기에서 나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글쎄요. 나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다. 별인데요. 별. 수소. 아니면 헬륨이죠. 칼슘이 될 리가 없어요. 수소 많겠죠. 디귿. 수소예요. 수소 사실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그런 뭐예요? 온도 얘기하는 거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일정한 면적에서 고온이 속 에너지 많이 내는 겁니다. 누구예요? 누가 제일 고온이에요? O형이 제일 고온이죠. 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가 다보다 적다. 맞습니다. 다가 제일 뜨겁다. 정답은 2번. 디귿입니다. 이 문제 좀 아쉬웠고요. 네. 16번. 표는 별 기억에서 리을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이 9위인데요. 주계열성이 2개, 백색외선과 초고성이 각각 1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HR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HR도에서 이쪽이 지금 온도인데 온도가 이쪽이 저온이고 이쪽이 고온입니다. 그죠? 그리고 광도, 밝기 이쪽이 강도가 커요. 이쪽이 강도가 작고. 그럼 절대 등급으로 하면 절대 등급이 이쪽이 작은 거예요. 그죠? 주기열성 이렇게 돼 있죠. 백색외선은 여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적색거성이 있고 이쪽에 초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도만 가지고도 백색외선이 제일 광도가 작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백색외선이 일단 광도가 제일 작아야 돼요. 여기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절대 등급으로 갈게요. 광도가 제일 작다. 그냥 쓸게요. 광도가 제일 작다.
그럼 절대 등급이 큰 거죠. 아, 너 백색외성이었구나. 오케이. 초고성은요? 초고성은 나머지 보면 이제 분광에 A, B, B 있는데 뭐 분광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초고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밝은 쪽에 가 있죠. 선생님 이것도 있잖아요, 있기는. 그래요.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보면서 이거 보니까 근데 제일 밝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7.8. 월등히 밝아요. 월등. 마이너스 7.8. 그런데 O, B, A, F잖아요. 이쪽에 O형이고 B, A, F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월등히 밝은데 B8. 그 다음은요. B4. 비슷비슷한데 분광형은 하나는 월등히 밝아요. 아, 이거 초고성이겠네. 오케이. 이 두 개 주기혈승이겠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초고성 중에 이쪽에 있는 초고성도 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기억에서 기억의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백색외성은 핵융합 반응이 아예 없어요. 그냥 탄소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 핵융합 반응 예전에 끝났고요. 니은 보기.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니은 디귿. 별의 질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둘 다 주기혈성이에요. 주기혈성 중에서는 밝은 주기혈성의 질량이 크죠.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보기. 광도계급의 숫자는 광도계급은 뭐예요? 큰 별이 광도계급이 1. 백색외성이 광도계급이 7. 주기혈성 광도계급이 5. 이거 광도계급이 5고요. 백색외성 광도계급이 7. 초고성이니까 광도계급이 1 정도 될 거예요. 원A나 원B가 되겠죠. 광도계급 숫자는 니은이 니을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계급 높은 거예요. 큰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광도계급 좀 낯선데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에서 광도계급 꼭 찾아갖고 들으시고 광도계급에 관한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산 북극의 위치 변화 현재 인도 대륙의 위치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지리산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지리산 북극은 위치가 안 변했대요. 뭔 소리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인도가 여기 있는데 지리산 북극이 멀리 있다가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있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얘가 움직이지 않았어. 얘는 절대 안 움직였어. 그 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리가 왜 가까워졌을까요? 사실은 이 친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만큼 왔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고 그 다음 조금 더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 인도가 이만큼 거리 있다가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고 이제 이만큼 왔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계속 빨라졌다. 점차 느려졌죠. 니은. 인도 대륙은 6천만 년 전, 4천만 년 전에 적도 부근에 위치했다. 6천에서 4천이니까 적도 부근에 그 정도. 맞는 얘기고 이 거리를 보시면 돼요. 조금 밑에 내려가 있었겠죠. 적도를 통과했을 겁니다. 디귿. 4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에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계속 작아졌다. 실제 지리산 북극은 그대로인데 인도는 자꾸 북쪽으로 가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복각이 점점 많이 길어지는 거니까 커져야 되는 거죠. 작아졌다. 땡. 니은만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봅니다. 그린가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강물이 생성된 때의 모습을 나는 가이후 P의 반감기가 N회 진화했을 때 화성화에 포함된 두 강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 까만 거 두 개 남아있고 P 프라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대3 반감기가 2회 지난 겁니다. 나일 때. 그런데 Q는 어때요? Q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인데 1대1이에요. 1대1. 다 했다가 1대1. 1대1. 1대1.
반감기 1회 지나갔어요. 아, 그러면 Q가 반감기가 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1억 년이라고 칩시다. 1억 년이 됐을 때, 1억이 됐을 때 이건 반감기 두 번 지났어요. 이건 반감기는 5천만 년인 거예요. 이건 반감기 1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반감기는 P가 Q보다 짧다. 이거 5천만 년, 이거 1억. 그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고, 니은. 나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P의 반감기 약 2배이다.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 1억이에요. 이거 나에게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P는 5천만 년이니까 두 번 지나간 거다. 이 2배이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가에서 광물 속 P의 양이 많을수록 아는 걸로 용돈을 10만 원 받던, 20만 원 받던, 100만 원 받던 일주일 지나면 10만 원 받은 친구는 5만 원, 20만 원 받은 친구는 10만 원, 100만 원 받은 친구는 50만 원이 남아있는 거다. 순돈과 남은 돈의 관계. 그렇게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디귿 땡. 19번 보겠습니다. 5단주 7인데요. 가와나는 전 세계 수면의 평균 수온분포와 평균 표층 연분포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등치선은 각각 등수온선과 등연분선 중 하나이다. 아, 뭐가 연분선이고 뭐가 수온선일까? 막 수온은 적도가 제일 높은 거 알죠? 연분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에? 막 이러면 안 돼요. 연분은 지구상에서 제일 짬바다. 1년 내내 고기압이 위치하는 증발 잘 되는 그렇죠. 30도, 2도 30도가 최고예요. 오케이. 대기대순환에서 본다면 적도에서 올라간 공기가 지면으로 내려갈 때, 그죠? 여기 고기압이잖아요. 짬바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돋보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도 30도 보여요? 여기 둥그렇게 돼 있죠. 여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주변 점점 낮아져요. 적도 쪽이 제일 낮고, 여기도 유도 30도 부근 동그라미 보이죠? 제일 높은 거예요. 적도 쪽이 점점 낮아지고. 이게 연분이고요. 수온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적도가 제일 높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죠? 적도가 제일 높고 그 주변은 점점 낮아지는 거.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빨리 쉽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분이고 유도 30도가 제일 높은 거, 이거는 수온이구나. 이해돼요? 연분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높이 그려보면 여기서 유도 30도가 제일 높게 후, 적도가 제일 낮게, 유도 30도가 제일 높게 후. 자, 이거 여기다 똑바로 그려볼까요? 30도가 제일 높고, 적도가 낮고, 30도가 높고. 다음 봉우리 동그랗게 나타나는 거. 등고선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그런 게 없죠. 그냥 수온은 적도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되거든요. 봉우리 하나, 여기 동그라미 하나, 여기는 여기 동그라미 2개, 봉우리 2개. 등고선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보기 갈게요. 자, 해수면의 평균 수온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수온과 연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A랑 B는 사실은 똑같은데 유도 30도, 연분은 둘 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수온에서 보면 응자 알죠? 응자. 적도 완료.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죠. A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야. B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야. 같은 유도 30도. 똑같이 B는 잘 안 오고 증발만 잘 돼. 짜. 근데 얘는 난류야. 난류가 그러면 연분이 약간 더 높아야죠. 수온도 높아야 됩니다. 한류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온건분은 A역이 B역보다 높다. A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디귿.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A와 B에서 거의 같다. 비율은 같아요. 왜죠? 염분부 일정의 법칙. 바다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어느 바다에서나 염류들의 비율은 거의 똑같다.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염분부 일정의 법칙. 정답 기억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억 보기 좀 까다로웠지만 3점이라고 보기 좀 아까운데 이게 5단위 7이에요. 역시 좀 이거 틀린 친구도 좀 아쉬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스펙트럼과 H알파 방출선의 파장 변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K사와 일반 은하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해하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K사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멀리 있다. 은하인데 별처럼 보인다.
멀리 있다. 진짜 후퇴 속도가 빨라서 적색편이 엄청 크다. 적색편이 이만큼인데 이거 이만큼이잖아요. 보나마나 K사. 1도 안 나. K사의 스펙트럼 나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당연히 적색편이 큰 겁니다. 나가 커야 돼요. 디귿 은하 전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분의 중심부에서 방출된 에너지. 전체분의 중심부. K사가 훨씬 커요. K사가 중심부에 정말 에너지 밖에 나오거든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점처럼 보이지만 주변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 6편인가 9편인가 한번 나왔었죠. 6편에서 나왔던 거로 선생님 기억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건 디귿은 나가 더 큰 데는 맞았을 거예요. 땡이라고 생각하고 맞았을 건데 기억이 맞는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나올 만한데 안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나왔어요? 수능에 꼭 나올 것 같은 거.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은하의 후퇴 속도와 파장 변화량을 계산하는 문제만큼 학생들 시간 많이 걸리게 해서 타임 어택하고 좀 공식 써야 되고 까다롭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써서 푸는 문제들 잘 익혀두세요. 은하까지 거리 구하고 파장 변화량 구하는 거. 알겠죠?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온 거 있습니다. 퇴적암에 관련된 문제, 퇴적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 사층리, 점유층리, 여는 건열 있죠? 그죠? 그 퇴적 환경까지 엮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요거 특히 이 전체 부분에서 이거는 좀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별의 크기와 반지름, 광도 가지고 크기, 반지름, 온도 구하는 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 좀 잘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이 20문제 똑같이 나오면 안 틀릴 자신 있어. 될 때까지 풀어보고 익혀보고 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머리 아플 때 여기 좋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동영상 하나 보고 다 보지 말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알겠죠? 다음에 또 선생님이 아까도 그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능 30일 남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올릴 거거든요. 그거 기대해 주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